인류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생존이냐 파멸이냐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답을 찾지 못해 절망할 때 이미 모든 위기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한 나라가 있었죠. 그들의 힘은 단순히 더위를 막는 에어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 위기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해답을 손에 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공병대 대위 에바 로스토바입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0년 넘게 전 세계 미군 기지의 기반 시설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왔어요. 제게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단 하나, 바로 저의 조국 미국이었습니다. 자유세계의 질서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엔진, 그것이 바로 제가 믿어온 미국의 자부심이자 국격이었죠. 그날도 저는 펜타곤의 창문 하나 없는 지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그곳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한때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불렸던 유럽이 유례없는 폭염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에어컨 바람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고, 독일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고작 3%에 불과해 수많은 노인들이 집안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설치 문제가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가 될 정도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에어컨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기던 그들의 오만한 문화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서유럽에서 2,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위로 사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성들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결국 저들의 문제는 우리 미국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동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상관이신 존슨 장군님께서 저를 지목하셨는데, 장군님은 스크린 속 유럽의 참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문명의 발상지라는 유럽 녀석들도 저 모양인데 하물며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분단 국가는 오죽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세계 지도 위에 찍힌 작은 점, 바로 대한민국으로 향해 있었죠. 한국 역시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덮쳤다는 첩보가 방금 들어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존슨 장군님은 저에게 직접 한국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라는 임무를 내리셨어요. 임무의 내용은 실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기반 시설, 즉 전력망이나 통신망이 분명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곧 붕괴할 것이니 그 경우를 대비해서 주한미군 기지만이라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미군의 안위만을 챙기라는 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임무의 무게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저 역시 한국의 상황이 유럽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시적인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언제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올지 몰라서 늘 긴장 속에 사는 나라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고 판단했죠. 인터넷에서 본 그들의 화려한 모습은 위태로운 현실을 감추기 위한 신기루일 뿐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현실, 그 감춰진 민낯을 파헤쳐 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올릴 각오를 다졌어요. 미국의 국격 상승 엔진은 오직 미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었죠. 존슨 장군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임무가 자네의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격려 아닌 격려를 건넸고, 그렇게 저는 제 모든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실패가 예정된 나라를 위한 생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절망의 땅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진다는 기내방송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산과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 땅의 북쪽, 불과 60km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독재 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문의 대포와 미사일이 불과 몇 분 안에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그런 곳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인 제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출장을 오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안전한 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한 대중교통 같은 이야기들은 제 눈에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그럴듯한 선전문구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제가 동경했던 유럽의 낭만적인 도시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흉흉하고 불편했는지 제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와 로마의 아름다운 거리에서는 낮에는 소매치기를 피하기 위해 가방을 앞으로 부여잡아야 했고 식당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팀 문화에 불쾌감을 느껴야 했죠.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저조차도 혼자 숙소로 돌아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으슥하고 위험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문명과 이성의 상징이라는 유럽의 현실이 그 정도인데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나라의 밤거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마주할 진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과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위태로운 모습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육지에 닿는 특유의 진동이 느껴졌고 긴 착륙 활주 끝에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저는 전투복 옷깃을 여미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이제 곧 저 문이 열리면 찜통 같은 더위와 공항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표정과 마주하게 될 터였습니다. 탑승교가 연결되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의 문이 열렸고 저는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에게 눈짓을 보내며 한국의 첫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한 발 앞으로 나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을 감싼 것은 예상했던 후텁지근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막의 밤처럼 서늘하고 쾌적한 완벽하게 제어된 공기였습니다.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제 모든 예상과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탑승교를 지나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더 큰 경악에 빠지고 말았는데 드넓은 공항 전체가 마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처럼 먼지 한 톨 없는 쾌적함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에 들린 휴대용 온습도계는 정확히 온도 22도, 습도 5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 여군이 제게 다가왔는데 자신을 저희 한국 측 연락장교인 한유진 대위라고 소개하더군요. 한유진 대위는 제게 다가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지적인 눈빛, 유창하다 못해 완벽한 영어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전투복은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고 은은하게 풍기는 기분 좋은 파우더 향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위험에 처한 나라의 군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지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임무를 위해 최대한의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저도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공항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거대한 곡선형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과 인공조명의 완벽한 조화, 수많은 인파가 오가면서도 소음이 울리지 않도록 설계된 흡음 구조, 그리고 바닥 타일의 재질과 규격까지 모든 것이 엔지니어인 제 눈에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이건 단지 돈을 많이 들여 지은 건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간의 동선과 심리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여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공학적 예술 작품이었어요. 한 대위는 그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잠시 쉬어가자며 공항 내부에 있는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허점을 발견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공항이 훌륭해도 이런 서비스 공간에서는 분명 허술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주문을 받는 직원도 줄을 서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대위는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몇 번 누르더니 제게 무엇을 마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 역시 휴대폰으로 전송된 메뉴판을 보고 음료를 선택하자 결제까지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잠시 후 제 휴대폰 화면에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픽업 데스크로 가보니 방금 나온 제 이름이 적힌 음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한마디의 말도 불필요한 기다림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대도시에서나 시도되고 있는 이런 비대면 주문 시스템이 이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편리함이라는 것일까? 제 오랜 불신에 처음으로 희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 차 안의 시원한 공기와는 달리 차창 밖의 세상은 이글거리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며 저는 다시 본래의 인물을 떠올렸어요. 저렇게 무자비한 더위 속에서 과연 이 도시의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또다시 저를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마다 마치 거대한 나무 그늘처럼 시원한 그늘막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몇몇 버스 정류장은 아예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한 대위는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스마트 쉼터라고 불리며 단순한 차양막이 아니라 내부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그리고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버스 정류장을 이런 미래형 버스 정류장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개 버스 정류장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라니,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처럼 미리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밀폐형 정류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국가와 도시가 시민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늘막 하나하나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만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유진 대위와 함께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는데 차창 밖으로 평택이라는 이정표가 스쳐 지나갔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제 조국 미국은 1954년에 맺은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8,500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임무의 일환으로 이곳에 온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그들의 비밀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현실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제 오랜 신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거대한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희가 탄 차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는지 한적한 공원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원 중앙에서는 거대한 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정말 시원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대위는 저를 바라보며 저 분수대 역시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심의 열기를 과학적으로 낮추는 폭염 저감 시설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한 대위는 마치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 한국 정부가 폭염을 어떻게 하나의 전쟁처럼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비 150억 원을 미리 교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고 해요. 냉방비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 망설이는 국민들을 위해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한도를 크게 늘려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폭염 취약계층을 기존 3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더욱 세분화하여 관리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를테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폭염, 특보가 내리면 매일 한 번 이상 직접 안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센터처럼 폭염에 취약한 산업 현장 6만여 곳을 일일이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얼음물과 소금을 항상 비치하도록 하며 무더운 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갖도록 강력하게 지도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심지어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농촌 지역의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살핀다고 하니 저는 이것이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어있는 촘촘한 신경망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목적지인 대전의 국가재난관리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여러 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끝에 마침내 저희는 거대한 강철 문 앞에 섰어요. 한 대위의 안내에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곳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우주함선의 지휘 통제실 같았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의 3면을 거대한 공면 스크린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었죠. 전국의 전력망과 교통 흐름, 통신 데이터, 저수지 수위, 심지어 군부대의 이동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의 화면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스크린을 주시하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 고요한 집중력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제실 중앙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한 발전소에서 과부하로 인해 전력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신호였죠. 미국이었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악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단 0. 몇 초 만에 인근 산업단지의 전력을 차단하는 동시에 예비 전력망을 가동시켜 전력을 재분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 꺼뜨리지 않고 거대한 위기를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주한미군 기지를 위한 독립생존 계획을 세우러 왔다는 제 임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관제실을 나온 저희는 연구원 내부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압도했던 거대한 스크린의 푸른 빛은 사라지고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고요한 공간에 들어서자 비로소 멈췄던 숨이 터져나왔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위기를 순식간에 소멸시키던 그 비현실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대위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제 질문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제 조국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는 우리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완벽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미군 장교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유진 대위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말은 건넸어요. 에바 대위께서 보신 것은 사실 저희 시스템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니요. 네, 외부의 손님에게, 특히 동맹국의 파트너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일종의 샘플링일 뿐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실제 능력과 규모는 국가 1급 기밀이기에 저 역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방금 제가 본 한 도시의 운명을 단 몇 초 만에 바꿔버린 그 압도적인 능력이 고작 샘플링에 불과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숨기고 있는 진짜 실체는 그 비밀의 본 모습은 얼마나 더 무섭고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만약 저 시스템이 전력망이 아닌 국방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발사되기 전에 그 조짐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군사 전략과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 이토록 절대적인 힘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한 대위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안고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겪었던 그 끔찍한 서러움을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말자고요. 밥을 굶고 가족을 잃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처절한 기억이 이 나라 모든 부모들의 가슴 속에 피멍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에바 대위님, 그래서 저희에게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눈물이자 아버지 세대의 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우리의 터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 땅에 새겨진 거대한 맹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있던 한 어린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너머로 이 나라가 지난 70년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위한 칼이 아니었어요. 오직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 앞에서 기술의 우위나 국방, 예산의 규모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 온 가치관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충격이었죠. 저는 완전히 항복한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의문을 입에 올렸습니다. 정신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대위님, 저 역시 엔지니어입니다. 그 정신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우리 미국조차 갖지 못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게 된 겁니까? 그러자 한 대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그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국방은 미국처럼 돈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든 기술에 우리의 생존과 자존심을 갈아 넣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대위는 자세를 바로 하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믿을 것은 오직 사람과 기술뿐이었고 한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국방 시스템은 처음부터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자원 속에서 우리는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어야만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민간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이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대위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에바 대위께서 쓰시는 스마트폰의 이미지 처리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희는 그 기술을 군용 기준에 맞춰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디도록 개량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는 정찰 드론의 눈이 되어 적의 위장막까지 실시간으로 식별해내죠. 세계 1위의 조선소들이 만들어내는 최첨단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용접 기술은 그대로 잠수함의 선체를 만드는 데 쓰이고, 국민들이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초저지연 5세대 이동통신망은 그대로 저희의 지휘 통제 시스템의 신경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은 사실 반도체 공장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민간과 군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발전하는 무서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대화가 끝난 후 한 대위는 제 지친 표정을 보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에바 대위님,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요? 진짜 한국의 힘은 어쩌면 이 연구소 밖,
평범한 거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이끌려 저희는 차를 타고 서울의 심장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강변공원은 수많은 불빛과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유럽의 밤거리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경계심을 떠올렸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홀로 조깅을 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죠. 이 평화로운 광경이야말로 제가 본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이 나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강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한 대위가 제게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여기서는 치맥이 가장 좋습니다. 치킨과 맥주 말입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수백 가지 메뉴 중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 넓은 공원의 특정 지점까지 30분 안에 배달이 온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 거짓말처럼 오토바이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 섰고 배달 기사는 저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눈으로만 봐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치킨이 모습을 드러냈죠.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배달된 음식이 방금 주방에서 갓 튀겨낸 듯한 완벽한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온 캔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시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맥주의 짜릿한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하루의 피로를 전부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마침 강 쪽에서 시원한 밤바람까지 불어오자 이 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국가재난관리연구원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바로 그 첨단 관제 시스템,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위성항법 기술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통신망이 바로 이 배달기사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최첨단 방산 기술이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이로운 현실.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무서움은 지하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따끈한 치킨 한 조각, 이 평범하고도 비범한 일상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과 함께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위태롭고 불안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 불빛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시스템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의무적인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존경심을 담아내는 제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제가 본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시의 재난을 막아내는 경이로운 컨트롤 타워의 능력과 그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위대한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이 지금은 한강변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까지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는데 과연 이 위대한 진실을 워싱턴의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들은 분명 저의 보고서를 비웃고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잠꼬대라며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의 군 경력은 여기서 끝이 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새로운 사명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이 제 다짐을 써내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독립생존 계획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기후 변화나 북한의 위협이 아닌 우리 자신, 즉 미국의 안일함과 오만함이다. 따라서 본관은 미국으로 돌아가 이 보고서를 단순한 서류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방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대한민국의 모델을 학습하고 도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배우러 와야 할 때이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제 임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을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한유진 대위가 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친구로서 깊은 존경심을 담아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저 손처럼 단단하고 굳건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땅은 더 이상 위태로운 최전방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미래의 모든 위기 속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명의 유능한 미군 엔지니어는 자신의 조국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동맹국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약간의 오만한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죠.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잘 만들어진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처절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70년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위대한 의지였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려는 그 보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강대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나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나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룩 핸더슨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미국 여학생이었죠.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요.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그날, 저는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달래려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 눈은 자막에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독특해 보였거든요. 기하학적인 모양,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모든 게 정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었죠. 오징어 게임을 다 본 후 저는 곧바로 한국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글에 더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했죠. 드라마의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제 눈은 자꾸만 한글로 향했어요. 각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15세기의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애민정신, 자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 네 가지 정신이 한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죠. 특히 애민정신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주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언어학도로서 이런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보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음양오행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음양오행이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음과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원소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죠.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자음을 5가지로 분류했어요. 아음기역, 설음니은, 순음미음, 치음시옷, 후음이응이 바로 그것이죠. 이걸 다시 목화토금수에 대응시켰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어가음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로 나무목의 뿌리가 땅에 박힌 모양과 비슷하다고 봤어요. 니은설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소리로 물수에 흐르는 듯한 모양을 본뜬 거예요. 리음순음은 입술을 다물어내는 소리로 땅토의 평평한 모양을 나타내요. 시오치음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로 불꽃화가 타오르는 모양을 본뜬 거죠. 이응후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 둥근 모양이 쇠금굿을 같다고 봤어요. 특히 니은과 이응이 물과 불을 상징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 기관이 혀와 목구멍이잖아요. 혀가 없으면 대부분의 소리를 낼 수 없고 목구멍이 없으면 아예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물과 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죠. 이렇게 우리 말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소리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두 원소에 대응시킨 거예요. 이런 깊은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관찰이 결합돼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종대왕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으로 한글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글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룩, 넌 미쳤어? 왜 하필 한글이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때로는 지루해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K-팝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도 해보려고 노력했죠. 김치찌개를 만들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글 공부를 해요. 수업 중에도 몰래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곤 하죠. 때로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수님의 질문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한글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언어학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참관만 할 생각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글에 대한 애정이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죠. 발표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특히 중국 베이징 대학의 우아린 교수님이 눈에 띄었죠. 그분의 강연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언변이 좋아서 흥미롭게 듣게 되었어요. 우아린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우월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들었지만 곧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입니다. 한글 같은 후발 문자는 결국 한자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죠.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폄하한다니요. 우아린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글을 공용문자로 채택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한자를 대체할 문자를 찾고 있을 때였죠. 하지만 우리의 현명한 선조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간자체를 개발해 한자의 실용성을 높였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최대한 공손하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죠.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순 없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과학성과 철학성을 동시에 갖춘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은 놀라운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11,172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 정도의 소리만 표현 가능해요. 우아린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게다가 한글은 학습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훈민정음이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곳의 언어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놀라운 문자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글을 채택하려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몽골에서도 키릴 문자 대신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고 해요. 이는 한글의 보편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제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영국인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아린 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제게 관심을 보였고 한글에 대해 더 연구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한글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세계 6천여 개의 언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한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국제언어학 학술 발표회 자리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부터가 떨렸고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첫 영상을 올리던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죠. 예상대로 초반엔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10회, 50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었죠.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뤘어요. 한글의 기본부터 시작해 한국의 음식, 예절, 역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뿌룩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죠. 한자의 역사부터 현대 중국의 간체자,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발전 과정까지 모두 다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약 3,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단 40개의 자음 모음만 알면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놀라워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룩,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니. 이 영상을 계기로 제 채널은 급성장했어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의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심지어 한 유명 교육 플랫폼에서는 제 콘텐츠를 그들의 플랫폼에서 소개하고 싶다며 제안을 해왔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5G 기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 스스로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한글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졌죠. 제 작은 노력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다음 영상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거든요.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목표예요. 채널이 날로 성장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갈망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입니다. 지원서를 쓰면서 제 손은 떨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꼭 해내고 말 거야라는 결의가 교차했죠. 마침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낯선 거리와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을 보며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몇 번씩 들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채널을 통해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 학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니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으로 정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로 한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글의 제작 원리부터 시작해서 현대 언어학 이론과의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의 장점까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인 이진호 씨를 만났어요. 진호 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학습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진호 씨의 AI 지식과 제 한글에 대한 열정이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함께 AI를 활용한 한글 학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토론했죠. 때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가능성에 대한 제 믿음은 더욱 강해졌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한국 외대에서의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죠. 그렇게 세계 한글 교육센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이 시작되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몽골의 소수 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현재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몽골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유연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배우기도 쉬웠습니다. 몽골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며 우리는 몽골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한글 표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과는 전 세계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국가에서 우리 센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프로젝트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소수 언어, 남미의 토착 언어, 태평양 섬국가의 언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한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더욱 실감했어요.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베트남 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우리 언어의 본질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의 영혼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센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세계 문화 다양성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유네스코와 손을 잡게 되면서 우리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고 영향력도 커졌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문화 전파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상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제 삶이 한글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한글 학습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밤새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저는 팀원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AI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알고리즘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혁신적인 한글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해냈죠. 이 알고리즘은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타 테스트 결과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40% 이상 빨라졌고 사용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성과는 전 세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한글로 여는 세계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겪은 작은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80세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글이 단순히 언어 습득의 도구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글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어요.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한글을 통한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공통된 매개를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오해가 줄어들고 평화로운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분쟁 지역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청년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글에 대한 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한글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살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한글이 전 인류의 보편적 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쉽게 소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을 향한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한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바치리라고.
한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오늘도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브룩 핸더슨 양의 사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